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덕의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라는 시를 분석하겠습니다. 나이덕 시인은요, 대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으로 시를 쓰는 걸로 유명한데요. 주로 자연과 생명의 원리를 탐구하는 서정적인 작품을 씁니다. 이 시도 그런 결에 맞는 시인데요. 시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시 전체의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는 자유시 서정시고요. 성격은 고백적, 성찰적, 그리고 비유적이다. 중간에 의인법도 있는데 비유는 우리가 직유법, 은유법도 비유이지만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의인법도 비유입니다. 자, 주제는 어떤 대상, 즉 다른 사람인 타인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일의 어려움과 또는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냈을 때 느끼는 보람, 행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시 특징 이제 몇 가지 먼저 포인트를 잡을게요. 그러니까 이따가 이 시 본문을 해석할 때는 이 특징이 어디에 있나 잘 살펴보면서 따라오면 됩니다. 이 시의 특징은요, 우선 사람의 마음을 자연, 복숭아 나무라는 그 자연에 빗대어 표현을 했고, 이 자연물, 이 나무, 복숭아 나무를 주요 소재로 해서 시적 화자의 성찰과 반성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올바른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어떤 약간은 심오하고 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한다. 자, 뭐죠? 의인법이 쓰여 있다라는 거고요. 이 시의 시상 전개 과정은 어떤 부분에 대한 선입견, 편견, 오해를 했다가 그것에 대한 어떤 오해였구나 진심을 깨닫고 그래서 함께 화해하고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게 되는 이러한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시간 경어체. 이제 경어체가 뭐냐라고 하면 문장의 끝이 이 경이 우리가 존경하다 할 때 그 한문이 똑같거든요. 경어체라는 건 존댓말로 끝났을 때 경어체라고 하고 이게 보면은 안 왔습니다, 몸했습니다, 씁니다. 그죠? 자, 이렇게 경어체로 끝나고 있는데 문제집 자소서에는 경어체 표현하고 가로하고 여성적 어조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학교에서는 존댓말 쓰는 게 여성적인 어조다라고 많이 문제를 출제 안 하는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알아는 두세요. 자, 경어치를 쓰면서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 시가 혹시 뭐 감정을 너무 노출하고 있다, 격정적이다, 역동적이다 이런 말은 맞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되게 차분하고 담담하게 고백하고 반성하는 말투로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뭐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왜 이 시의 시간의 흐름이 어디에 있는지도 봅시다. 자, 시적 대상. 너희가 시적 화자, 시적 대상 이 개념 헷갈리면 안 돼요. 시적 화자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고 시적 대상은 주요 소재.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시적 대상이 복숭아 나무겠죠? 복숭아 나무에 대한 시적 화자의 인식의 변화가 드러나는 게 이 시의 포인트입니다. 자, 도치법. 도치법이 시의 끝부분에 있는데요. 자, 도치법이 뭐죠? 바꾸다, 위치를 정상적인 위치를 일부러 바꿀 때 도치법을 쓴다. 예를 들면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게 정상적인데 사랑해 너를 이렇게 뭔가 바꾸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강조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시 끝부분에 도치법을 활용해서 시상을 종결해서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시적 여운을 주고 그 부분을 집중하고 강조하는 효과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시에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있는지 이 부분도 별표하고 이따가 봅시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시에 색채어가 있어요. 이 시에 색채어가 쓰였다라고 하면 맞다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시를 들어가 봅시다. 자,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나이덕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자, 시인과 제목 한 번 더 외우시고요. 들어갈게요. 너무나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어. 자, 여기까지 한번 보자.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가 시적 화자인 내가 봤을 때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자, 이것은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건데요. 그 시적 대상이 뭔가 수많은 마음,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는 어떤 선입견, 편견, 안 좋은 거죠.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누가 누구에게? 시적 화자인 내가 시적 대상인 복숭아 나무에게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시적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끼게 된 이유가 바로 이거죠.
된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그래서 화자인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대. 왜?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어떤 본질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떤 선입견, 편견 때문에 시적 대상인 그 복숭아 나무를 피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 그러니까 소통이 단절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흰 꽃과 분홍 꽃 중요한 건데 이것은 뭐죠? 본질을 파악한 건가요? 아니죠. 겉으로 봤을 때 복숭아 나무 저거 뭐야? 흰 꽃도 있고 분홍 꽃도 있어. 흰 꽃과 분홍 꽃 이게 서로 다른 꽃이 막 섞여 있네 라고 겉으로만 본 거야. 그래서 외적인 모습을 표피할 때 피를 써서 피상적인 모습, 그러니까 피상적인 모습이라는 건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걸 피상적인 모습만 본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복숭아 나무를 보니까 흰 꽃이면 흰 꽃이고 분홍 꽃이면 분홍 꽃이지.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네. 이것을 마치 사람으로 따지면 와 되게 복잡한 수많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야라고 그 나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이니까 뭔가 따뜻한 모습이 아니라 차가운 모습, 이 그늘은 마이너스죠. 소통이 되지 않는 단절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시적 화자인 나는 그 대상인 복숭아 나무에게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죠?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이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어떻죠? 1행부터 6행까지의 중심 내용은 뭐야? 대상에 대한 편견으로 서로 소통하지 못한다. 자, 1행부터 6행까지는 대상에 대한 선입견, 편견 때문에 진정한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 이 부분. 자, 계속 읽어보자. 자, 그런데 흰 꽃과 그 분홍 꽃 사이에 수천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오히려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대. 그러니까 가까이 있을 때 몰랐는데 우리가 그렇잖아. 약간 멀리서 있을 때 뭔가 보일 때가 있죠. 자, 여기서부터 뭔가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네. 눈부셔 알았습니다. 라고 했어. 저 선생님 좀 더 두꺼운 펜으로 한번 해볼게. 처음에는 그 겉으로 봤을 때는 흰 꽃과 분홍 꽃, 외적인 모습,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모습은 그냥 뭔가 서로 다른 알 수 없는 마음을 가졌을 거야 라는 약간의 부정적인 뉘앙스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야 라고 계속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로만 지나갔었어. 자, 그런데 이번에 어떻죠? 그 겉으로 봤을 때 흰 꽃과 분홍 꽃인 줄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정말 수천 개의 빛깔이 있다는 걸 알았대. 수천 개의 빛깔은 플러스입니다. 어떤 존재의 어떤 본질, 진심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시적 화자인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대. 멀리서. 그러니까 편견 때문에 그 멀리서 바라본 게 그 대상의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야. 원래 편견 때문에 몰랐던 것들을 멀리서 바라보니까 그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눈부셔 이거 별표할게. 자, 눈부셔 2번 반복한 건 뭔가 강조하고 싶은 건데 무엇을 강조하냐면 인식의 전환을 강조하는 거야. 인식의 전환. 근데 시에서 대상에 대한 인식이 전환된 그 딱 포인트가 어디냐,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눈부셔를 찾으면 돼. 자, 눈부셔 알았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깨달음의 순간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래서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어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의 마음을 말했으니까 이제 의인법이 쓰여 있죠. 여기도 다 의인화가 돼 있어. 그래서 시적 대상이 어떤 사람이 아닌데 인격을 부여한다. 의인법이 써여 있죠. 의인법도 비유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비유가 있다라고 해도 맞다고 하셔야 돼요. 피우고 싶었던 꽃빛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 개의 빛깔이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이다. 자, 이게 약간 역설적이긴 한데 학교에 따라서 이걸 역설법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말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역설법으로까지 문제가 나오진 않아. 자, 근데 이 자체 뜻은 알아야 돼. 외로웠을 것이지만 의 뜻은 뭐죠? 이렇게 수많은 어떤 다른 대상들이 자신에 대해서 나무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해서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
나무의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진심과 본질을 세상이 알아주지 못해. 그러니까 외로웠을 거야. 하지만 이 나무의 본질이 뭐죠? 이 나무의 사명, 나무가 꼭 집중하는 게 뭐였죠? 수천 개의 빛깔을 내는 게 이 나무가 할 일이었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외로운 줄도 몰랐을 거다라고 시적 화자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여러 겹의 마음, 여기서 긍정적이죠. 그 여러 겹의 마음 뭐죠? 그 진심, 본질을 말하는 거야. 진심, 본질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라고 했네. 참 오래 걸렸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자기 고백적이고 말투가 고백적, 자기 고백적, 성찰적, 반성적인 느낌이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죠? 여기까지가 7행부터 12행이죠? 7행부터 12행까지는 대상에 대한 진정한 인식이죠. 대상에 대한 진정한 인식을 했네. 자, 뒤에 좀 깨끗하게 필게 된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우선 따라오세요.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시간의 흐름 있죠. 시간의 흐름은 눈에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추상적 대상, 관념적 대상이죠. 그것을 약간 눈에 보이게 시간적 흐름이라는 추상적인 것을 어떤 형상화하고 시각화한 부분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라고도 설명하기도 해요.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형상화. 자, 왜 이게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죠? 잘 안 보이죠? 선생님 설명해 볼게. 자, 흩어진 꽃잎이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시간의 경과를 말하는 거야. 시간의 경과. 경과가 흘러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복숭아 나무에 있었던 흰색, 분홍색 그 사이에 수천 개의 빛깔 가졌던 수많은 꽃잎들이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 떨어진 꽃잎들이 어딘가에 닿았을 무렵. 이거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을 굉장히 시각적으로 표현했죠. 시각적. 그걸 형상화라고 하죠.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라고 말할 수도 있어. 자, 어쨌든 시간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 자, 그러면 꽃잎이 다 떨어지면 복숭아 나무 입장에서는 어떻죠? 조금은 심심한 모습이겠죠? 화려한 꽃잎들이 다 같이 여전히 달려있을 때는 화려하겠지만 꽃잎들이 다 떨어진 다음엔 다음에 꽃잎을 피울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하고 끝납니다. 마지막 부분에 조금은 심심한 얼굴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 그러니까 아까 그늘이 나오는데 이번에 또 그늘이 나오네. 자, 중요한 것은 아까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 있지. 이건 마이너스였지.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생각했던 그 그늘. 그죠? 근데 여기에서 그늘은 긍정이야, 얘들아. 알겠죠? 여기서 그늘은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 사이에 진정한 이해와 화해와 조화, 공존이 이루어진 공간을 복숭아 나무 그늘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그늘은 부정이지만 여기에서 그늘은 플러스다. 진정한 이해와 조화, 서로 선입견과 고정관념, 편견을 다 벗어던지고 이제 본질과 진심을 파악하게 된 다음에 대상과 화자가 만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그늘은 긍정이니까 똑같은 그늘이라도 달라. 어디에 있는 그늘이냐에 따라 달라. 자, 마지막 끝까지 시험의 포인트가 있는데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도치법이죠. 도치 바꾸다도 위치를 바꿔서 의미를 강조한 효과가 있는데 자, 여기서도 나는 너를 사랑해 가 정상인데 사랑해 나는 너를 이렇게 바꾸면 뭔가 강조되고 여운이 남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저녁이 오는 소리를 목적어니까 앞부분이니까 저녁이 오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이게 정상인데 근데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순서를 바꿔서 어떤 이 부분에 이 시행에 시상을 집중하고 강조하고 또 하필이면 시의 마지막 부분을 도치법을 쓰면 어떻죠? 시적 여운을 주죠. 그래서 시의 종결을 도치법으로 씀으로써 시적 여운을 주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저녁이 오는 소리는 긍정일까 부정일까? 긍정이죠. 그래서 긍정이죠. 편견이 없고 편견, 대립, 갈등, 선입견 이런 게 다 없고 이 저녁이 오는 소리는 어울림의 시간이야. 어울림과 조화로운 시간이야. 그리고 이건 또 학교에 따라 이제 학교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신 데가 있고 안 해주는 곳이 있는데 하나만 더 말한다면 이 저녁이 오는 소리 있죠. 여기 위에 쓸게. 저녁이 오는 소리를
공간과적 심상으로 설명해 주시는 곳이 있어. 그러면 이걸 공간과적 심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공간감적 심상. 서로 다른 감각이 심상. 공간과적 심상. 무슨 감각에 무슨 감각화가 있을 때 서로 다른 감각에 전이가 있을 때 공간과적 심상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게 왜 공간과적 심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간과적 심상이 유명한 게 푸른 종소리죠. 푸른 종소리 하면 종소리가 청각인데 푸른 색처럼 시각화해서 청각의 시각화. 이런 게 공간과적 심상이라고 우리는 배웠었죠. 근데 저녁에 오는 소리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저녁은 보통 이제 저녁이라는 것은 이제 뭐 노을이 지고 이런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저녁이 오는 소리 이건 청각이죠. 그러니까 저녁이 오는 모습인데 원래 저녁이 오는 모습이 하늘이 점점 노을이 지고 어둑어둑해지고 그래서 저녁이 오는 것은 어떤 시각적인 부분이 어울리죠. 근데 저녁이 오는 소리라고 했기 때문에 시각에 청각하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간과학적인 심상으로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시각적인 것을 청각처럼 말한 거니까 시각의 청각하야.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뭐 공간과적 심상을 좁게 보냐 넓게 보냐에 따라 학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학교에서 굳이 이 부분을 언급 안 했으면 그냥 패스하면 돼. 자 그러면 이 나의 덕에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어때요? 지금 제목도 쉽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금 어렵게 쓰인 단어가 하나도 없어. 정말 일상적인 소재, 쉬운 단어를 썼어. 그런데도 이 시가 그렇게 막 와닿을 정도로 이렇게 쉽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처럼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어떤 관계의 본질이라는 철학적이고 약간은 심오한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너희가 이제 니네 이제 그 경험 중에서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뭐 새해가 돼서, 새 학기가 돼서 딱 같은 반에 딱 봤을 때 친구들 봤을 때 저 친구는 막 되게 새침하고 엄청 뭔가 외모도 튀고 뭐 예를 들면 엄청 잘생기거나 예쁘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뭔가 부모님이 되게 뭐 부자라던가 뭐 재벌집 딸이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 친구들이 그 친구가 그러면 딱 봤을 때 뭔가 저 친구에 대한 선입견이 들 때가 있지. 저 친구는 뭐 나 같은 평범한 사람 친구하고는 친구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어떤 오해나 선입견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어때? 시간이 지나서 같이 한 공간에 생활하다 보면 그 친구도 되게 털털하고 우리처럼 똑같은 그냥 개구장이고 오히려 어느 부분은 되게 진심이 있고 되게 착하고 이럴 때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인간끼리의 어떤 진정한 관계에 대한 어떤 그 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런 약간 교훈적인 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필기가 된 거 위주로 한번 해서 시험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나이 덕의 시고요.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죠. 다시 읽어볼게요.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이란 것은 여기는 아직 깨닫기 이전이기 때문에 여러 겹의 마음은 시적 화자가 대상에 대해 거리감을 가지게 된 이유 복잡한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어떤 편견을 가진 거죠.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시적 대상 또는 타인이죠.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나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난 거죠.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시는 시적 화자가 드러나 있다. 뭐 노출돼 있다. 뭐 시적 화자가 드러나지 않는 시다. 이걸 어떻게 푸냐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간단합니다. 시에서 나는 내가라는 말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난 시예요. 이거는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난 시죠.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선입견 편견 때문에 저 나무는 저 사람은 복잡한 마음 되게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야. 친해지지 말아야지. 이런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가까이 가지 않았어. 그런데 그리고 흰 꽃과 분홍 꽃 아까 중요한 거 말 안 했다. 색채어가 분명히 쓰여있죠. 흰 꽃과 분홍 꽃 서로 다른 꽃을 딱 나란히 피우고 있어. 되게 복잡해 보이는 거죠.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도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는 선입견을 가진 거야. 외적인 모습 피상적으로만 파악했죠. 그 본질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던 거죠. 어쨌든 이 부분 대상에 대한 편견으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가까이 가지 않았어. 편견 때문에 대상을 피하는 화자의 모습, 소통이 단절되고 있네요. 여기까지가 1행부터 6행까지 소주제가 대상에 대한 편견으로 서로 소통하지 못한 부분이야. 7행부터 보자.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이 흰 꽃과 분홍 꽃, 자 시어가 반복이 있네. 반복을 통해서 운율감 형성하고 있겠죠.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우와 이거 중요한 건데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걸 알게 됐대. 수천의 빛깔 대상의 본질이야. 김춘수의 꽃에서도 존재의 본질을 말한 존재의 본질이 나오죠. 그래서 이 김춘수의 꽃이 한 시와 같이 연계돼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책상의 국어를 보면 김춘수의 꽃이란 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꼭 빠른 배속으로도 꼭 보세요. 자, 수천의 빛깔 대상의 본질, 김춘수의 꽃에도 대상의 본질, 존재의 본질에 해당한 시어가 나옵니다. 자, 어쨌든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거. 겉으로 봤을 때 그냥 흰색, 분홍색, 서로 다른 걸 띡띡 이렇게만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이중적일 거야. 복잡하고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대상일 거야 라고 고정관념 가졌는데 그 사이에 되게 아름다운 수천 개의 빛깔이 있었대. 진정한 모습, 세상의 본질 어쨌든 긍정적인 거야. 시적화자인 나는 그 나무를 보고서 멀리서 알았습니다. 자, 여기서도 좀 더 디테일을 볼까? 아까도 멀리로만 지나갔대. 이 멀리는 부정이지. 근데 여기서 멀리는 뭐야? 긍정이지. 왜? 깨닫는 거니까. 약간 한 발짝 멀리서 보니까 존재의 본질이 파악됐다. 그래서 멀리로만은 부정이었지만 여기서 멀리서 이거 깨달았네? 여기서 멀리서는 플러스죠. 자, 그래서 멀리로서만 바라보던 것이 대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자, 계속 한번 해볼게요. 눈부셔. 자,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죠? 인식이 전환되는 부분이 눈부셔야 알았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깨달음의 순간을 강조하고 있네요. 자,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나무의 마음을 말하니까 의인화, 비유법.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왜 외로워? 타인들이 이 나무에 대해서 진정한 본질을 안 알아줘. 자꾸 피상적으로만 봐. 외로웠겠지. 하지만 계속 그 수천 개의 빛깔을 만들어내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겁니다. 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죠. 타인의 시선보다는 그 복숭아 나무는 참 멋지게도 꽃을 피우는 수천 개의 빛깔을 내고 꽃을 피우는 본질에 되게 집중을 했다는 뜻이야. 그 여러 겹의 마음. 자, 이것도 플러스죠. 보이세요, 지금? 디테일 보이세요? 일행의 여러 겹의 마음은 선입견, 고정관념을 가지게 만드는 부정적인 건데 지금은 깨달은 이후에 존재의 본질을 파악한 이후에 여러 겹의 마음은 긍정적인 거죠.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라는 거죠. 참 오래 걸렸다. 대신 짧은 시간 아니고 좀 오래 걸렸다. 자, 우리도 어떤 대상 친구든 어떤 선생님이든 너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진짜 그 사람의 진가를 파악하고 진심 그 사람의 본질이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파악하는데 좀 오래 걸리죠. 자, 그런 얘기야. 그래서 참 오래도 걸렸네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고백하고 반성하는 말투. 그러니까 이 시가 자기 성찰적인 시가 맞는 거죠. 자, 7행부터 12행 여기까지 두 번째 파트는 대상에 대한 진정한 인식을 한 거죠. 자, 마지막 파트 보자. 자, 꽃잎이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아까 뭐라고 했어? 시간의 흐름을 되게 시각적으로 형상화했죠? 시간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 이거 외워놔.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복숭아나무 입장에선 수천 빛깔의 꽃잎을 다 만들었어. 만들고 나서 이제 그 꽃잎이 다 떨어져서 갈 길 다 찾아서 갔어. 그러면 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겠지? 꽃잎이 다 떨어졌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 복숭아나무, 자기 할 일을 다 끝낸 다음에 복숭아나무의 그늘은 어때? 이제 고정관념, 선입견 같은 게 있을까? 없지.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그 복숭아나무란 대상 사이에는 이제 조화와 공존, 화해 이런 게 있지 뭔가 갈등이나 선입견이 있지 않겠죠. 이 부분은 대상과 화자 사이에 이해와 조화가 이루어진 공간이다. 이제 여기서는 긍정인 거야. 자,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정상인데 바꿨어. 뭐라고? 도치법. 그래서 저녁이 오는 소리 할 때 이 저녁이란 시간은 되게 차분하고 성찰할 수 있고 뭔가 깨닫는 시간이죠. 그래서 편견과 대립이 없고 어울림의 시간이다라고 보고요. 도치법을 통해서 뭔가가 강조가 되고 특히 마지막 부분이라서 뭐죠? 시적 여운을 남긴다. 자, 마지막 부분은 대상과 화자의 차이가 사라지는 교감, 조화로운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 도치법이.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시적 대상과 화자 사이의 이해와 조화입니다.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봤던
이제 종이를 보면요. 다시 한번 이 특징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나이 덕에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라는 시를 봤고요. 자, 이게 학습 활동에 있는 어떤 시어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앞부분에 있었던 흰꽃과 분홍꽃은 대상의 피상적인 모습, 표상적, 표면적,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한 거죠. 자, 그리고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 자, 여기도 부정적이었어. 선입견이 바탕한 부정적인 모습이었고. 자, 그 대신 수천의 빛깔은 긍정이죠. 대상의 본질이죠. 본질, 존재의 본질. 자, 그래서 이 시는 복숭아 나무 곁으로라는 시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만 복숭아 나무, 여기서의 상징은 타인이죠. 를 판단하고 거리감을 느꼈지만 대상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면서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 과정, 인식의 변화를 그리는 그런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특징 외우고 이 영상을 일단 마무리할게요. 자유물을 빗댔고 자유물을 성찬과 반성의 계기, 의인법 썼고 오해와 선입견, 깨달은 공존, 경어체 쓴 거 잊지 마세요. 차분하고 담담하다. 시간의 흐름, 특히 시간의 흐름이란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 형성화하는 부분, 바로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이 부분이었죠. 도치법 잊지 마시고요.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한 부분, 바로 여기 부분이었습니다. 색채어도 잊지 마세요. 중요한 포인트죠. 흰꽃과 분홍꽃,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덕의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도 해서 이제 영상은 이제 이걸로 마치고요. 이제 선생님은 다음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